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독대 앞에 버려진 아이 하나가 한 과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으며 왜 장독대 앞에 버려졌던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청송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3년째였지요. 남편은 한양으로 장사를 떠났다가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댁은 대가 끊겼다며 연화를 쫓아냈고 친정은 가난하여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연화 마님은 남편이 남긴 작은 초가집 한 채에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마님은 손재주가 좋았어요. 바느질로 옷을 깁고 장을 담가 마을 사람들에게 팔며 입에 풀칠을 했지요.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배틀을 짜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텅 빈 방에서 홀로 이불을 껴안고 우는 날이 많았어요. 이렇게 혼자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마님은 천장의 대들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과부를 안쓰럽게 여겼어요. 촌장 할머니는 가끔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지요. 한번 정한 마음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유교의 가르침대로 절개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어느 가을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화 마님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지요. 마님은 장독대에 메주를 꺼내러 갔습니다. 오래 담근 된장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장독대에 다가가던 순간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독대 옆 큰 옹기 뒤편에 낡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마님은 처음엔 누가 물건을 잘못 놓고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보자기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보자기를 급히 풀었어요. 그 안에는 겨우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마님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추운 새벽에 아이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어요. 누가 몰래 아이를 두고 간 게 분명했지요. 마님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그대로 두면 죽고 말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고 가벼운 몸이 마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미약하게 울고 있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님은 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눕혔지요. 자신이 입던 두터운 누비옷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어 미음을 쑤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미지근한 쌀미음을 만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작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한 방울씩 입술에 묻혔지요. 아이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계속하자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미음을 삼켰어요. 그래, 그렇지, 먹어야지.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미음을 먹였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조금씩 아이의 안색이 돌아왔어요. 그제야 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대로 된 울음이었지요. 마님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울어, 울어.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아이는 마님의 품에서 울다가 천천히 울음을 멎었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눈동자로 마님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연화 마님의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외롭고 공허했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지요. 너는 누구니? 왜 이곳에? 마님은 중얼거렸어요. 아이는 대답 대신 작은 손을 뻗어 마님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은 결심했어요. 내가 키워야겠구나.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 마님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정말 아기를 주었다면서요? 어디서 온 아이래요? 부모는 누구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해하며 물었지요. 마님은 어젯밤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 보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관아에 신고하라 했고 어떤 이는 절에 맡기는 게 낫다고 했어요. 또 어떤 이는 아이에게 무슨 애군이 있을지 모른다며 조심하라고 충고했지요. 하지만 연화 마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촌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과부가 아이까지 키우면 더 고생이요.
하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제게 보낸 아이라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연하 마님의 눈빛이 워낙 단단해 보였거든요. 그날부터 마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에게 미움을 쓰고 낮에는 아이를 업고 바치를 했어요. 저녁에는 아이를 달래며 배틀을 짰고 밤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지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텅 비어있던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고 그 소리가 마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답니다. 아이에게는 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쪽에서 온 준수한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마을 이름이 청송이니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자라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마님은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어요. 저지없어 쌀미움과 곡물죽으로 먹였고 조금씩 으깬 채소도 먹이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놀랍도록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약해 보이더니 한 달이 지나자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님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가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을 때,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옹알이를 했을 때 마님은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준이는 벌써 한 살이 넘었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마당을 뒤뚱뒤뚱 걷는 모습에 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아이를 귀여워하며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죠. 연하 마님, 복 받을 일이요. 촌장 할머니가 콩 한 마를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키우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 했소. 이 콩으로 아이 죽이나 쑤어 먹이시게. 마님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받았어요. 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있는 집에는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밤마다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아이가 온 뒤로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마당의 채소도 유난히 잘 자랐습니다. 다른 집은 가뭄에 시들시들한데 연하 마님의 밭은 푸르고 싱싱했어요. 물을 특별히 더 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장독대의 장맛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님의 된장을 사려고 줄을 섰고 맛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오? 비법이라도 있어? 마님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냥 정성껏 담갔을 뿐인데요. 하지만 마님도 속으로는 신기했습니다. 분명 예전과 똑같이 담갔는데 맛이 확연히 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가 봐. 복동이인 게 분명해. 집에 복을 불러오는 아이란 말이야. 어쩌면 신령이 보낸 아이일지도 몰라. 마님은 그런 소문을 들으며 아이를 꼭 안았어요.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너는 내 아들이야. 마님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가슴속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나면 어쩌지? 그때는 헤어져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은 서준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금방 잠이 들겠네. 엄마 품이 따뜻하니 꿈나라로 가거라. 아이는 마님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마님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예쁜 코, 긴 속눈썹, 폭스러운 이마. 볼수록 사랑스러웠어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구나. 마님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외롭지 않은 밤이었지요. 서준이가 3살이 되던 해 여름 기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죠. 연하 마님도 서준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는 우물가 돌 위에 앉아 물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지요. 갑자기 서준이가 우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물이 나빠. 아낙네들은 어이없어 했어요. 뭐가 나쁘다는 거니? 겨우 3살짜리가 무슨 소리래? 사람들은 웃어넘기며 계속 빨래를 했지요. 하지만 서준이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물 마시면 안 돼요. 마님은 아이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물을 떠다 마신 사람들이 줄줄이 배탈이 난 거예요. 온 마을이 아우성이었지요. 어떤 이는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어떤 이는 열까지 나서 알아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촌장이 급히 우물을 살펴보았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고 길게 장대를 넣어 바닥을 훑었지요. 그러자 놀라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죽은 쥐 한 마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미 며칠은 된 듯 부패한 상태였지요. 이걸 모르고 물을 마셨다니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서준이가 어떻게 알았지? 촌장 할머니가 연하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 정말 범상치 않구먼.
어떻게 물이 나쁜 걸 알았소? 마님도 신기했지만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행상이 하나 들어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보따리를 메고 온 사내였지요. 여기 좋은 약초가 있소. 백년 묵은 산삼뿌리, 영지버섯, 녹용. 사내는 요란하게 떠들며 약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려고 몰려들었어요. 연하 마님도 서준이를 데리고 구경을 나갔지요. 아이는 늘 건강했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약재 하나쯤은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상 앞에 다가가려는 순간 서준이가 마님의 치마를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나빠.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님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왜 그러니? 저 약 가짜예요. 먹으면 아파요. 서준이는 행상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난번 우물 일이 있었기에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지요. 그럼 사지 말자. 마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도나도 약재를 샀지만 연하 마님은 사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옆 마을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청송 마을에 온 행상, 가짜 약 팔아 사람들 속였다. 그 행상은 여러 마을을 돌며 흙과 나무 뿌리를 약재인 양 속여 팔았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는 그 약을 먹고 독이 올라 알아눕기까지 했답니다. 청송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속은 걸 알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행상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연하 마님은 사지 않았다지. 그 아이가 또 알아맞혔어.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서준이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신령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소문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이웃 마을의 무당까지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서준이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아이, 귀한 별을 타고났소. 범인이 아니오. 그리고는 연하 마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하지만 조심하시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 아이를 노리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오. 마님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소. 다만 애군이 몰려오는 기운이 느껴지오. 조심하시게나.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연하 마님은 서준이를 꼭 안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무당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이 아이에게 위험이 닥칠까?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어요. 무당이 다녀간 지 보름쯤 지난 늦가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5살이 되던 해였지요. 날씨는 쌀쌀해지고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이던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지요. 숫자는 5~6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안으로 숨었어요. 왈패들이 온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내들은 왈패와는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고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사내들은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들여다보았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5살쯤 된 사내 아이가 이 마을에 있다던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꼭 찾아야 한다. 놓치면 우리 모두 죽는다. 다른 사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꼼꼼히 마을을 뒤졌지요. 그들은 결국 연하 마님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그 집을 찾아낸 거예요. 우두머리가 대문을 세게 두드렸지요. 문 열어라.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서준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서워 떨고 있었지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괜찮단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마님은 어쩔 수 없이 서준이를 방 안쪽 장롱 뒤에 숨겼지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엄마.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어요. 검은 옷의 사내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두머리가 한 걸음 다가오며 물었어요. 이 집에 5살가량 된 사내 아이가 있다던데. 아이가 있긴 하지만 제 아들입니다. 내 아들? 사내는 비웃듯 말했어요. 과부가 어떻게 5살 아이를 낳았단 말이냐. 거짓말 마시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자식이 아니오. 5해 전 이곳에 버려진 아이지. 우리는 그 아이를 데려가야 하오. 마님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서준이를 데려가려는 걸까? 그 아이를 넘기시오.
순순히 넘기면 해치지 않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님은 두 손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제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넘기겠소? 안 넘기겠소? 마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짓을 하자 다른 사내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마님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힘으로는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어요. 장롱을 뒤지고 이불을 들추고 구석구석을 뒤졌지요. 마침내 장롱 뒤에 숨어있던 서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한 사내가 아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서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엄마, 엄마. 마님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놓아요. 내 아이를 놓으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내들은 마님을 거칠게 밀쳤어요. 마님은 마루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마님은 다시 일어나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제발, 제발 그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마님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원래 죽었어야 할 목숨이요. 당신이 키운 것 자체가 잘못이었소.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알 필요 없소.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사내가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준이를 해칠 생각인 게 분명했어요. 마님은 절망적으로 외쳤지요. 안 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서라.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검은 옷의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낯선 사내는 천천히 다가오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갈 순 없으노. 감히 누가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냐? 하지만 낯선 사내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었지요. 나는 이 마을의 야경꾼이요. 이 마을 사람을 해치는 자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노. 우두머리가 비웃었어요. 야경꾼 주제에 감히? 죽고 싶은가? 그러자 낯선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철패였어요. 달빛에 비친 철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 저건 왕실 호위청의 패가 아니냐. 사내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낯선 사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왕실 호위청 소속 무관 강민이요. 검은 옷의 사내들과 강민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연하마님은 서준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지요. 강민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는 세자의 서자입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세자의 서자라니? 그럼 이 아이가 왕손이란 말인가? 강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5해 전 궁중에 큰 정쟁이 있었소. 세자께서 위독하셨고 후궁과 간신들이 권력을 노렸지요. 그들은 세자의 혈육을 모두 없애려 했소. 이 아이의 어미는 궁녀였소. 세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태로웠지요. 어미는 아이를 낳자마자 독살당했소. 마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세자의 명을 받고 아이를 지켰소. 하지만 궁 안에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었지요. 그래서 부득이 이곳에 숨겨둔 것이요. 그래서 장독대 앞에 마님이 중얼거렸어요. 예, 제가 이 마을이 선하다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고 키워주길 바랐소.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 키워주실 줄은 몰랐소이다. 강민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지요. 우두머리가 칼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왕실 호위청이든 뭐든 상관없다. 우리는 대감마님의 명을 받고 왔다. 그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강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너희는 역적 무리였구나. 후궁 민씨의 아비 민대감의 부하들이지.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킨 것이지요. 강민이 설명했어요. 민대감은 딸을 왕비로 만들려 했지. 하지만 세자께 이미 후사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계획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없애려는 거지. 우두머리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어차피 들켰으니 모두 죽여버리겠다.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습니다. 강민은 재빠르게 자신의 칼을 뽑아 막아섰어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지요. 강민의 검술은 놀라웠습니다. 혼자서 6명을 상대했지만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내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지요. 한 사내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사내는 어깨를 베어 무력화시켰어요. 하지만 우두머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민과 맞서며 치열한 칼싸움을 벌였지요. 마당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촌장과 마을 장정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달려온 거였어요. 연화 마님을 건드리지 마라. 사람들이 소리치며 다가왔지요. 검은 옷의 사내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내자 사내들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강민이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연화 마님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민은 마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눈물 젖은 그 얼굴이 무척 애처로워 보였지요. 그럼 이 아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마님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서준이가 마님을 꼭 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그 작은 목소리에 강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설명이 길 것 같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강민은 연화 마님의 집에 남아 있었어요. 마님은 서준이를 재운 뒤 강민과 마주 앉았지요.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5해 전 제가 이 아이를 이곳에 숨겼을 때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세자께서 위독하셨고 궁중은 피바람이 불었지요. 후궁민 씨와 그 아비 민대감은 권력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소. 세자의 혈육이라면 갓난아기라도 살려두지 않으려 했지요. 마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순박한 궁녀였소. 세자께서 그를 총애하셨지요.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강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후궁민 씨가 알아냈소. 그 궁녀는 독이 든 약을 먹고 죽었소. 아이를 낳은 지 단 사흘 만에 마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자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하셨소.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어디든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고. 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궁을 빠져나왔소. 민대감의 부하들이 추격했지만 간신히 뿌리쳤지요. 여러 마을을 떠돌다가 이곳 청송마을이 선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서 장독대 앞에 그때 제가 발견한 거군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예, 사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소. 당신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걸 봤지요. 당신의 눈빛을 봤을 때 이 사람이라면 아이를 잘 키워줄 거라고 확신했소. 강민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가끔 이 마을에 와서 멀리서 지켜봤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며 안심했지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우는지도 봤소.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당신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소.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소. 강민은 마님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는 것을. 마님, 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건 사실 왕실의 명이 아니었소. 마님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요. 세자께서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소. 뭐라고요?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지금 궁중은 민대감 일파가 장악했소. 세왕은 어리고 모든 권력은 그들 손에 있소. 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제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혈통이요. 만약 세자께 서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민대감 일파는 반드시 아이를 없애려 할 것이요. 강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려 했소. 제가 지키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요.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실 건가요? 강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소. 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더군요. 왕손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오. 강민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당신 곁에서 이 아이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 말씀이 진심이신가요? 예. 그리고 강민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제가 이곳에 남겠소. 마님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와 당신을 지키겠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이요. 강민은 마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연화 마님, 저와 함께 이 아이를 키워주시겠소? 마님의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지요. 오랜 세월 혼자였던 그녀에게 누군가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마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당신과 아이 곁에 있고 싶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요.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민은 마을에 정착했어요. 촌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마을의 야경꾼이 되었지요. 낮에는 연화마님의 밭을 일구고 밤에는 마을을 지키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한 장정이 생겼다며 환영했지요. 강민은 검술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제법 잘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고 집을 수리하는 일까지 척척 해냈어요. 연화마님은 그런 강민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서준이는 강민을 무척 좋아했어요. 강민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활쏘기도 가르쳤지요. 아빠, 저 진짜 활을 쏠 수 있어요? 어느 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강민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강민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연화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새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요. 연화마님의 밭도 풍작이었어요. 강민의 도움으로 더 많은 땅을 일굴 수 있었거든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서준이가 반딧불을 쫓아 뛰어놀고 있었어요. 강민과 연화마님은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행복하십니까? 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강민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소. 왕실에 있을 때는 매일 긴장하며 살았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날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강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와 혼례를 올려주시겠소? 연화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을, 게다가 저는 재혼인데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재혼이든 뭐든 상관없으노.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강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지요.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하겠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서준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반딧불 잡았어요. 아이는 손에 반딧불을 담아 보여주었지요. 강민과 연화마님은 동시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별빛과 반딧불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해 가을, 마을에서 소박하지만 정겨운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요. 촌장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연화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내가 다 기쁘구먼. 혼례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는 신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강민과 연화는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이지. 강민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서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었고 강민과 연화는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어느덧 10살이 되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지요. 글도 잘 읽고 활쏘기도 제법 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강민은 마을의 훌륭한 가장이 되었고 연화는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딸도 하나 태어났지요. 이름은 서연, 귀엽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장독대에서 장을 뜨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옆에서 물었지요. 엄마, 제가 정말 장독대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제 10살이 된 서준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마님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것도 바로 저 장독대 앞에서 추운 새벽이었단다. 서준이가 장독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럼 이 장독대는 기적의 장독대네요. 저를 엄마에게 데려다 준 거잖아요. 강민이 마당으로 걸어오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기적의 장독대란다.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곳이지. 서준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빠,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강민과 연화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야기해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강민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단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지. 너의 어머니도 착하고 아름다운 분이셨고. 서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연화가 말했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단다. 그분들은 내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셨어. 서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말했지요. 그럼 전 운이 좋은 거네요. 진짜 부모님도 있고 지금 엄마 아빠도 있으니까. 강민과 연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연아가 담근 된장찌개가 구수하게 김을 내뿜었죠. 작은 서연이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 집 장맛은 여전히 최고야. 강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연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야 장독대가 복을 불러준 덕이지요. 서준이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아빠, 나중에 크면 저도 무관이 될 수 있을까요? 강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무관이 되어도 좋고 학자가 되어도 좋고 농부가 되어도 좋아. 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강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서준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별들이 반짝였지요. 장독대 위에도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연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해 전 그 추운 새벽 장독대 앞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를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외롭고 슬펐던 과부가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될 줄은. 강민도 생각했어요. 왕실을 떠나 이 작은 마을에 정착했을 때를 말이죠.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서준이도 생각했어요. 자신이 장독대 앞에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말했지요. 장독대에서 시작된 기적이란 바로 저런 거야. 그리고 덧붙였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찾아진 거였어. 그 아이는 진짜 가족을 찾아온 거야. 촌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하지. 누가 진짜 부모이고 누가 가짜 부모인가?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던데 저 집이 바로 증거야. 그렇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이제 행복한 가정의 기둥이 되었어요. 외로웠던 과부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고요. 떠돌던 무관은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는 그 모든 기적이 시작된 곳으로 기억되었지요. 세월이 더 흐른 뒤 서준이는 정말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서연이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로 자랐지요. 강민과 연아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가끔 장독대 앞에 서서 옛날을 회상하곤 했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연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는 만났을 거요. 강민이 대답했어요. 운명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장독대를 바라보았지요. 그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좋은 장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기가 바로 기적의 장독대가 있는 집이야. 버려진 아이를 찾아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집이지. 버려진 아이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시작된 기적은 사랑으로 이어졌지요. 때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찾아진 것이고 잃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뜻밖의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